자, 여러분 교재 금융 쪽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금융은 우리가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뭐 투자 이론에서 뭐 금융적 위험도 배우셨고, 자, 이 파이낸싱을 금융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운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 그 얘기입니다. 이 금융은요 자금을 융통받는 걸 얘기해요. 자금의 흐름입니다. 자금을 융통을 우리는 금융 줄여서 금융. 그래서 이 금융인데 여기다가 뭐를 붙였어요? 부동산 금융이에요. 부동산을 더 붙인 건데 그래서 19회 시험과 25회 두 번 출제를 한 개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개념 보면은 2번에 보시면요. 부동산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취득을 하려는 목적 하에 화폐, 돈이죠. 또 신용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나 또는 시장 그리고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고 또 세 번째 보시면은 이 부동산을 우리가 운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금융인데 그 세 번째가 19회, 25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두 번째 개념은 19회 시험에 출제된 개념인데 이 두 개념은요. 우리 김지연 교수 교재에 나온 개념을 출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 자본 조달 방식에 따르는 부동산 금융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작년에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표를 우리가 2개 정도 우리가 보는데 작년에는 문제 쉽게 출제했어요. 뭐 지분금융, 부채금융 구별하는 걸 냈으니까. 자, 여러분이 지분금융은 지분은 뭐죠? 지분은 자기 자본, 부채는 뭐예요? 타의 자본. 이제 투자에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용어. 그러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인데, 그럼 이제 용어를 다 배웠으니까 쉽네요. 지분금융은 뭐를 조달한다? 자기 자본. 네?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 부채금융은 뭐를 조달? 타인 자본 조달. 이제 해석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본 조달할 때는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인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해요. 타인 자본은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다든지 또 회사의 채권,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할까요? 당연히 지분금융 방식 어떤 게 있느냐, 예? 또 부채금융 뭐죠? 방식 어떤 게 있냐, 이걸 출제하잖아요. 자, 19회 시험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지분금융을 출제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 지분금융. 자, 뭐가 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리츠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교재 보니까 리츠를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거 주식 회사야.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해요. 그리고 또 교재 보니까 뭐가 나오죠? 부동산, 예? 신디케이트, 또 조인트 벤처. 여러분 조인트 벤처는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는데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는 또 26회 시험에 또 나왔죠. 19회 시험에도 나오고 이런 용어들을 잘 보셔야 돼.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법률, 여러분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법에 보면은 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있어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여러분 용어가 어려워요. 그 용어보다 여러분은 귀에 익은 게 부동산 펀드라는 용어가 귀에 익습니다. 부동산 펀드. 이런 것은 지분금융이고 부채금융을 보면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무슨 금융? 저당 금융이 있고, 또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뭐를 수익 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출해서 우리는 자금을 융통하는 신탁 증서 금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담보 신탁에 의한 자금의 융통이죠. 이것은 또 18회 시험에 한번 출제죠. 담보 신탁에 의한 자금의 융통.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 있어요. 주택법에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해요. 사채이거든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파이낸싱에서 누가 프로젝트 시행회사인 이 특수법인이 뭐를 발행한다? 또 회사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또 조달해요. 자, 요 내용인데 작년에 또 28회도 출제했고 29회도 요즘 연속 출제했는데 24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24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가 하나 요걸 나왔거든요. 매자닝. 매자닝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예? 매자닝은요, 여러분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죠. 이 지분과 부채의 무슨 영역? 중간. 지분과 부채의 중간 영역을 가진 게 매자닝 금융. 자, 여러분이 매자닝 하면요, 이탈리아어거든요. 이탈리아어인데, 자,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 한번 가보시면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가면은.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1층, 2층 중간에 있는 게 라운지야. 그 라운지를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하냐? 매자닝이라고 해.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 매자닝이라는 게.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시험 문제, 여러분 24회는 요걸 정답으로 써요. 매자닝 금융 찾아라 출제했거든요. 그때 정답이 요거. 여러분 사채를 발행했거든요. 뭐를 발행했다? 예? 사채. 회사에 채권 발행했어요. 사채.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예? 사채를 발행했는데 일정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런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뭐를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를, 새로운 주식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예요. 예? 요걸 출제했어요. 예? 그럼 신주를 인수하니까 주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예? 요 중간 성격이다. 또 여러분이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귀에 익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 많이 들었죠? 예? 뭐 삼성그룹 뭐 승계할 때 이걸 이용했잖아요. 전환사채. 여러분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뭐를 우리는 지분인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채. 이게 바로 전환사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보통주도 있고, 여러분 주식 하신 분은요, 보통주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우선주 있거든요. 우선주는 뭐냐? 보통주보다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이에요. 우선주. 이런 것은 다 뭐다? 매자닝 금융에 해당하네. 이런 것은 전부. 야, 용어 하나 배운 겁니다. 그러면 혹시 문제 나올 때 매자닝 나면, 아, 듣긴 들었다. 듣긴 들었다. 요거는 잘 공부해 두시고, 아, 듣긴 들었다. 자, 그리고 주택금융 265페이지 가는데,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뭐 융자를 해주지 뭐. 그래서 공공부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공공부문에서 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뭐해서 민간 부문에서 돈을 조달하는지, 하여튼 돈은 조달해야 돼. 자, 공공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뭐를 해야 돼? 우리는 자금을 확보를 해야 돼. 자금을 확보하는데, 여러분이 공공부문은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뭐다? 주택도시기금. 여러분 2년 전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를 출제해서, 여러분 뭐 서민이나
여러분에게 전세자금 대출,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대출해 주잖아요. 예? 뭐 이런 거.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를 출제했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뭐죠? 은행이라든지 예? 보험회사라든지 주택할부금융이라든지 저축은행 뭐 이런 거죠. 민간보험. 그럼 자금을 조달해서 확보를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뭐가 된다? 토지금융. 또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 주면은 이것을 주택 뭐라고 해요? 소비금융.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저당 대출입니다. 또 누구에게 또 돈을 줘요? 또 주택 공급자. 대표적으로 뭐죠? 건설업체인데 개발업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주택을 생산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은 주택 개발금융. 뭐 대표적으로 뭐 건축 대부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주택금융이라고 하고, 이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을 합쳐서 부동산금융이라고 해요. 부동산 금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택금융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뉴스 나오는 건 다 거의 주택금융에 관련된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은. 주택금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주택금융의 기능이 여러분 19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 2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금융은 기능을 보면요.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줘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줘서 주택 생산 공급을 확대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주택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 조절 기능. 그리고 여러분 가입한 게 있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막는 통장 가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청약이란 저축을 통해서 자금을 어떻게 돼요? 조성해요.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의 기능도 있고,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또 돈을 빌려줘서 주택 사라 할 수 있어요. 자가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요, 여러분 융자를 받는 게 좋아요.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왜? 싸니까. 금리가 보통 2% 정도 싸요. 상당히 싸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를 이용하면 좋아요? 생애 최초 뭐 주택자금 대출 이런 것 같은 거는. 예, 요걸 이용하는 게 좋지. 신혼부부도 요거 이용하는 게 좋고. 예, 신혼부부 이런 거. 금리 싼 게 좋지. 예, 그래서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그 저당 대출 위험 267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러분 차입자는 대출 받으면요 원금이자 갚아요. 예? 원금이자를 갚는데 돈 못 갚았어요. 원금이자 못 갚는 걸 뭐라고 해? 채무불이행, 디폴트라고 해. 디폴트. 채무불이행. 자, 여러분 뉴스에 뭐 디폴트라면 돈 못 갚는구나. 채무불이행. 차입자가 여러분 돈 빌렸어요? 차입자가 돈 갚을지 안 갚을지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해요. 돈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출자는 누구? 금융기관이거든요. 대출자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은 차입자가 돈 안 갚으면 골치 아파. 왜? 부실채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차입자가 돈 못 갚으면 그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누가 안는 거예요? 대출자가 안게 돼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차입자가 어떻게 돼요? 돈을 못 갚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 그러면은 그 위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그 채무 불이행 따른 위험은 누가 안게 돼요?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차입자가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갚는 걸 뭐라고 해요? 조기 상환.
조기 상환을 만기 전에 변제한다고 해서 만기 전 변제라고 해요. 그럼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대출자는 또 뭐죠? 조기 상환에 따라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해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대출자는 위험을 안게 돼요. 그래서 요것은 누가 하는 거야? 채무 불이행 조기 상환은 차입자가 하지만은 그에 따른 위험은 누가 안게 된다? 대출자.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조기 상환 위험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가 안게 된다? 우리는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고, 거기 또 유동성 위험은 나중에 저당에 유동할 때 설명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요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별표 2개 볼까요? 또. 자,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인데, 여러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융자 받을 때 변동금리로 받을 거냐, 고정금리로 받을 거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고정금리 대출,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는 대출이요, 전체 대출의 약 9%밖에 안 돼요. 적어요. 그래서 금리가 뭐가 됐다? 고정됐어요. 여러분 대출 실행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만기까지 그 금리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뭐다? 보금자리론. 그럼 보금자리론은 뭐예요?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뭐다? 고정금리야. 보금자리론. 자, 보금자리론이라고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이때 그럼 시험에 이제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가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시장 이자율. 자, 여러분 시장의 이자율을 금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자율을 금리. 우리 금리 얘기하는 건 다 무슨 금리? 대출금리입니다. 예금금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건 다 무슨 금리? 대출금리. 대출 이자율. 여러분 대출 이자율을 저당 이자율, 약정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있을 때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 자, 우선은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이때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자는 낮은 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뭐다? 대출자는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 바깥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요. 오르기 때문에 금리는 대출금리는 고정된데 외부로부터 돈 빌려오는 조달금리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점점 예대 마진이 줄어들거든요. 점점 뭐가 돼? 우리는 수익성이 악화가 돼. 예, 그래서 이때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돼.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익성이 점점 손해를 보니까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뭐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무슨 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그런 지문을 출제하는 거죠. 결국은.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요, 차입자는 뭘 한다? 높은 금리로 갚으니까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이익을 얻는데,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이 경우는 누가? 차입자가 부담해요. 그래서 차입자나 대출자 둘 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시험 문제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여러분 2년 연속 정답 물었었죠. 여러분이 3년 전에 4년 전에 여기 낮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뭘로 냈겠어요? 예? 높은 걸로 출제. 2번 다 정답 지문입니다. 예? 높은 게 아니라 뭐다? 낮을 때. 이때는 차입자는 손해보잖아요. 그럼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뭐 한다? 만기가 되기 전에 손해보니까 뭐 한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조기 상환을 하지. 조기 상환할 때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요. 리파이낸싱. 리는 다시거든요. 다시. 파이낸싱은 뭐다? 금융. 재금융을 통해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재금융으로 출제하면 좋은데 이걸 다른 말로 출제. 요즘 금융기관에서 이런 많이 듣는 용어 중에 대환대출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대환대출. 이겁니다. 리파이낸싱. 대환대출을 통해서 조기 상환해버립니다. 3년 전에 계산 문제 냈잖아요. 대환대출. 자, 그런데 문제는 조기 상환하면 대출자는 어떻게 돼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안게 되지. 그러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조기 상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 상환하면 벌칙을 줘야 돼. 차입자에게. 어떤 벌칙? 미상환된 원금, 돈 갚은 건 관계없고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을 뭘로? 조기 상환 수수료로 부과를 해. 벌칙으로서. 그래서 이 위험을 뭔다?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출 받을 때 항상 확인을 해야 될 게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거든요. 약정서에 몇 프로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은 꼭 하셔야 돼. 조기 상환 수수료 없다 하면 좋습니다. 왜 언제든지 갚아도 관계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봤어요. 주택 여러분 담보대출 받았거든요.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보통 주택을 만기까지 안 가져가요. 보통 중도에 뭐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처분해서 다시 분양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언제 처분하는 게 좋은가? 이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야. 예, 은행에서 쫙 조사, 왜 대출 그 사이클을 보기 위해서 한번 조사 쫙 해야 돼. 예? 했더니 언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느냐? 예? 과거 10년 전에는 5년 지나서 많이 했어. 그때 당시는요, 5년 거주해야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제했어. 근데 요즘은 몇 년이냐? 요즘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한 3년 정도.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받는데, 근데 문제는 3년 정도 대출 받다가 중도 상환할 때 조기 상환 수술 없으면 좋지. 근데 있거든요, 보통. 없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고정금리로 여러분 대출을 받던 변동금리를 받던 어느 게 유리한가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 3년 후에 처분할 거면요. 아무거나 받아도 관계없어. 3년 후에 처분할 거면은. 근데 5년, 6년 가면은 뭐가 유리하다? 고정금리가 유리해. 예? 그때 되면은. 근데 3년 이내 단기는요. 비슷해, 둘 다. 예? 그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예?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통계로 봤을 때. 근데 금리는 요거 뭐다? 변동하죠. 대출 실행 시점에 약정된 금리가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 1,450조의 91%가 여기야. 변동금리. 그럼 시험에는 또 변동금리도 많이 내겠죠. 그럼 어떤 금리? 대출금리는 뭐예요? 기준? 자, 이제 배우면은 어디 가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하세요. 그냥 몇 프로 하지 마시고. 기준금리에 가상금리에. 근데 가상금리는 여러분 마진이라고 해요. 마진. 마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또는 뭐다? 위험 스프레드. 위험 가산금리 또는 위험 가중금리. 위험 가산금리, 위험 가중금리, 위험 스프레드, 리스크 스프레드라고 해요. 자, 그런데 왜 위험의 가산금리가 붙느냐? 여러분 돈 갚을지 안 갚을지 여러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여기 뭐죠? 여러분 차입자의 주거래은행 있죠? 거래 실적, 또 뭐를 본다? 연체 실적, 그리고 여러분 자동이체 실적, 요즘에 뭐 이런 거 있죠? 예? 다 본 거. 월급 이체하느냐, 관리비 이체하느냐 다 봅니다. 그걸 뭐를 따지는 거예요? 차입자의 신용도. 이 신용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직장을 보죠. 예? 특히 직장. 직장도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게 상당히 다 봅니다. 또 자동차 있느냐, 결혼했느냐부터. 결혼하면은 사기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자동차 있으면 소득이 좀 되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도를 많이 봅니다. 신용도. 근데 신용도가 우리나라는 1등급부터 몇 등급? 10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좋은 거예요. 1등급. 그럼 1등급이 되면 가상금리가 낮고요. 뭐 6, 7등급 이렇게 하면 가상금리가 높아요. 왜? 돈 못 갚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용 안 좋은 사람은요, 대출금리도 많이 내야 돼. 안 갚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 가산금리잖아요. 이 가산금리. 가산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에 여러분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 결정할 때 필요해. 그러니까 차입자와 금융기관인 대출자 사이에 융자 약정서에 여러분 사인할 거 아니에요. 예?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약정서에 사인, 계약을 할 때 우리 결정이 되어 우리는 요건 고정이 돼요. 고정. 가상금리가 고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럼 이건 고정됐으니까 변하는 건 요게 변하는 거죠. 결국 기준금리. 그럼 이 기준금리는 뭐죠? 우린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리.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리인데 우리나라는 2012년 이전까지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이것을 우리는 이자율 조정 주기는 몇 개월? 3개월. 그럼 1년은 12개월이니까 몇 번 변한다? 4번 변한다. 변동, 금리 4번 변한다. 그런데 2012년에 들어오면서 뭐가 돼요? CD 금리가 외부로부터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된 게 있어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죠. 은행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여러분 정기예금이라든지 조달하거든요. 이 비용을 가중치로 가지고 평균한 것을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코픽스라고. 코픽스. 이 코픽스인데 이걸 뭐죠? 6개월 또는 뭐죠? 1년. 은행에 보면 6개월짜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코픽스 여기에 도입된 거예요. 2012년 말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몇 개? 2개. 근데 이때 신규 취급액, 여러분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있고 잔액 기준 코픽스가 있어요. 이때 두 가지인데 CD는요 매일매일 발표해요. CD 뭐 몇 프로 몇 프로. 코픽스는 한 달에 한 번 15일 오후 3시에 은행연합회에서 9개 시중은행에 이걸 평균해서 발표를 해요. 자, 이건 한 달에 한 번, 이건 매일매일 발표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CD 금리가 오르고 코픽스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올라서 뭐가 오른다? 대출금리가 올라요. 그런데 CD 금리가 하락하고 여기 하락하면은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대출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 거야? 대출 중간에 변하는 것은 금리가 변동하는 거 뭐가 변한다? 기준금리가 변한다.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해. 기준금리는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에 잘 틀려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CD금리, 예를 들어서 CD금리가 지금 1.85%다. 예를 들어서 1.85%다. 예? 생각을 하세요. 1.85%인데 본인이 지금 현재 대출금리 몇 프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빼면, 기준금리 빼면은 여러분 그게 뭐가 돼? 가상금리예요. 그럼 과거에 가상금리가 한 2%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한 3% 되는 것 같아. 예? 요즘 보니까.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경우에.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좀 낮아지죠. 담보를 들어갔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요거 진짜 신용도 따져야 되니까 그때는 이게 높아요. 낮게 준다. 그럼 여러분 신용이 좋은 거예요. 예? 자, 7등급은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은행에서. 예? 7등급은 누군지 아세요? 예? 예? 가정주부.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7등급. 그게 뭐 소득이 있으면은 이제 어디로 간다? 6등급, 5등급 이렇게 올라가. 이게 액수가 있죠? 이제 연봉에 따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등급은 대출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뭐 저축은행 뭐 가잖아요. 그거 갈 필요 없어. 어떻게 돼?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을 좀 맞춰서 어디 가면 돼? 국가가
융자해주는 그 싼 금리로 가는 게 좋아요. 요즘 좋아졌어요. 많이 국가가 융자도 해주고. 제일 좋은 게 뭐다? 아까 주택 도시 기금. 자, 269페이지로 가나. 요거 우선 고정금리, 변동금리부터 우선 보는데 어디가 높아요? 금리는. 여기에 보면요. 이건 상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출 실행 시점에 초기 이자율이 있거든요.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고정이 높냐 변동이 높느냐 이걸 우선 판단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디가 높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고정이 높지. 우리 뉴스 보면 나오잖아. 고정금리 높. 그럼 왜 변동이 낮아요? 이유. 변동금리 대출이 초기 이자율이 낮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 이유는요. 차입자인 주택 수요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낮아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한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요거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끔 지문 속에는 어느 게 출제한다. 요거 좀 주의 좀 하도록 합니다. 주의하도록 하시고, 자, 우리 작년, 재작년 계속 두 문제 출제한다. 하나는 계산 문제, 하나는 이론으로 계속 출제한다. 올해도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도 한 두 문제 출제 또 예상되는 여기가 바로 대출 상환 방식. 자, 돈 빌렸어요. 돈 빌리면 이제 뭐 해야 돼? 고정금리로 빌리든 변동금리로 빌리든 빌렸으면 원금이자 갚아야 돼. 그 방식이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데, 자, 제일 먼저 우선 공부를 해야 될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약어로 CAM. 자,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어서 대출금은 1,200만 원. 예를 든 겁니다. 대출기간은 몇 년? 1년. 1년. 연이자율은 12%. 자, 이 조건, 요 조건 이외에 다른 건 변화가 없다. 가정을 하고 무슨 방식? 원금 균등으로 갑니다. 그 원금 균등 구할 때는요, 두 가지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 잘 봐야 돼요. 매월 상환 조건인지 매년 상환 조건인지 시험 지문에 나와요. 시험 지문에. 그러니까 매월, 매년 이런 걸 잘 확인해 두고 요즘 보니까 매년으로 계속 나오대요. 시험 문제 보니까. 매월 하면 어떻게 해요? 매월 상환 조건에 매월 원금 상환에. 자, 여러분 백화점 가서 할부 끊어보셨죠? 그럼 할부 끊으면 뭐다? 그 다음 달부터 뭐 내야 돼? 오늘 할부 끊으면 그 다음 달부터 원금이자 여러분 갚잖아요. 그 방식이 요거야. 지금 여러분. 백화점 할부 끊으면 요거다. CA에. 예? 그러면 뭐다? 여기는 대출금이죠? 여러분 대출금은 그럼 여기에 뭐죠? 할부 원금이야. 여러분 받으면은 대출금 얼마? 1,200만 원. 그럼 백화점 할부하면 할부 원금. 거기다가 뭐? 대출기간. 그럼 여기는 할부하면 뭐죠? 할부 기간. 이겠죠. 1년이니까 몇 개월? 12개월. 나눠주니까 얼마? 첫 번째 달에 100만 원. 두 번째 달도 얼마? 100만 원. 마지막 12개월도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매월 100만 원씩 갚네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봅니다. 자, 원금 여기 100만 원이거든요. 자, 만기. 대출기가 만기인데 원금 상환 곡선은 어떻게 돼? 100만 원 똑같으니까 뭐가 돼요? 수평선. 100만 원 똑같으니까 원금 상환 곡선은 뭐다? 수평선이다. 뭐일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이자인데, 자, 이자는 매 기간 말 융자 잔고. 여러분 융자 잔고를 다른 말로 여러분 배웠죠? 저번 주에 미상환된 원금이야. 매 기간마다의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뭐에 대해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하죠. 그럼 융자 잔고 처음에 돈 안 받았어요. 자, 첫 번째 달 돈 안 갚았거든요.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이 얼마? 1,200만 원 곱하기
12%인데 월이니까 12개월 나눠주면 월 1% 곱해줬더니 얼마? 12만 원. 더해주면 얼마? 112만 원.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원리금 상환액이 112만 원. 그럼 두 번째는 얼마? 두 번째는 100만 원. 100만 원 첫 번째 갚았으니까 융자장은 얼마? 1,100만 원. 예? 1,100만 원. 융자장고 곱하기 또 몇 프로? 1%. 12%에 12%니까 1%지. 월 1% 해줬더니 얼마? 11만 원. 그럼 111만 원. 이런 식으로 오면 돼요. 만원, 101만 원. 자, 이자는 얼마? 그럼 이제 그림 또 그려보면 이자는 첫 번째 달 얼마? 12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씩 갚잖아, 일정 금액. 그러면 이자도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 얼마? 일정 금액 만 원씩 줄죠.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면은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뭐다?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 그럼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나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처음에 112, 111, 110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만 원씩 줄어드니까 원리금 상환액도 얼마? 만 원씩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또 무슨 형태? 만 원씩 줄어들잖아요. 일정 금액 만 원씩 줄어드니까 우하향하는 뭐다? 직선. 이 나와요. 그럼 자, 융자장고 갑니다. 미상환된 원금은 또 갑니다. 이게 대출금이야. 자, 대출금이 주어졌는데 만기. 자, 처음에 대출 받은 금액이 얼마? 0. 대출 실행 시점에 1,200만 원. 첫 번째로 100만 원 갚았으니까 1,100. 그 다음에 1,000만 원, 900. 100만 원씩 줄어들죠? 융자 잔고가 일정 금액 100만 원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뭐다? 우하향하는 만기 되면 돈 다 갚았어. 제로. 요게 CAM. 되겠죠? 그림. 이해를 하면은. 자,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초기거든요. 자, 초기인데. 자,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좀 많아요.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하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중요한 특징인데 요거 시험에 많이 내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 퇴직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이 바로 CAM. 그러니까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거예요. CAM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공부 끝났으니까 이번은 여러분들이 귀에 많이 익은 거.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CPM이라고 해요. CPM은 이번은 원리금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을 뭐한다?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자,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그 잔금 비율 배울 때 이런 용어가 있어요. 잔금 비율 배울 때. 여러분 원금 균등과 다르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에 바로 뭐다? 여기에 이자 지급 곡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다? 원금 상환 곡선. 자, 첫 번째 달 보세요. 자, 첫 번째 달 초기죠. 첫 번째 달에 있어서 초기에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했죠. 대출 원금에 대한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뭐한다?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한다. 이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했어요. 이자는 처음에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감소한다. 자,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 급하다. 그리고 요 점, 만기에 약 3분의 2,
만기의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몇 프로? 50% 반이 상환되었다. 볼 수 있어요. 자,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했죠. 작년 시험에.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배운 용어 중에 원리금 상환에 요거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저다 상수. 요거는 매년 출제된 수식에 꼭 암기해 두시고 요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된다? 이자부터 구해야 돼. 순서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자부터 구해야 됩니다. 이자 지급액은 항상 뭐에 대해서? 매 기간마다의 뭐에 대해서? 미상환된 원금, 융자장고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해줘. 이자율은 항상 융자장고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자를 구하면 이제 뭐를 구한다? 원금을 구해. 원금은 첫 번째 여기서 구하는 뭐죠?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다 똑같죠? 똑같아요. 여기서 뭐만 빼면 돼? 이자를 빼주면 된다. 계산 문제 풀면 이걸 이용해서 작년에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보는데 원금이 처음에 이렇게 상당히 적어요. 얼마다? 10만 원. 이자는 얼마다? 90만 원. 그럼 원금 이자를 대준 원리금은 얼마다? 원리금은 100만 원.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면은 자, 이 정도 기간이 경과를 좀 했어요. 자, 기간이 경과를 이렇게 했는데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이 80만 원이다. 요 금액이 20만 원이다. 원금은 얼마? 20만 원. 이자는 얼마? 80만 원. 합쳤더니 얼마? 100만 원. 근데 문제는 요 크기와 요 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 기간에서 뭐다? 이자가 감소한 만큼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 뭐한다? 증가하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이자는 변화가 없다. 이거 27회 정답지. 그림 보고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게 원금 플러스 뭐다? 이자. 그래서 만기까지 원리금 이렇게 똑같이 100만 원 갚는 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요 그림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말로 출제하잖아요. 그림 보고 말이 나왔을 때 OX 잘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융자는 처음에 점점 이렇게 가죠. 이런 형태로 와요. 이게 CPM. 원금은 처음에 적게 갖고 미상환된 원금이 많아요. 이런 곡선의 형태로 내려와요. 자, 그럼 원리금 체증은 처음에 이렇게 점점 원리금을 처음에 낮게 해서 점점 이렇게 뭐 한다? 높게 가는, 이게 바로 뭐죠? GPM. 자, GPM을 원리금, 뭘로 본다? 체증. 원리금 체증식 상환. 원리금 체증식 상환을 우린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다른 말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증 상환 대출. 그래서 이건 처음에 낮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왜 갚는 금액이 점점 높아지는 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점 갚는 금액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바로 뭐다? GPM. GPM. 자, 그러면 GPM은, 자, 여러분, GPM은 초기에, 자, 여러분,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상당히 낮게 받아요. 자, 여러분, 대출을 받았거든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요, 100만 원인데, 원리금 상환액을 돈이 적으니까 적게 받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디가? 쪽이 적죠? 얼마 더 못 갚는 거야. 이자 100만 원도 못 갚잖아요. 90만 원이 못 갚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디 더해줘야 돼?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90만 원을 뭐 해줘? 더해줘야지. 이건 갚아야 되니까, 이자는. 근데 처음에는 원리금을 소득이 낮으니까 낮게 갚아라, 처음에. 그래서 요 차액만큼 대출금에 더해버려. 더하면 뭐가 더 많아져? 여러분, 대출금에 더해버리면 대출금에 90만 원 더한 만큼 그게 융자장고니까 융자장고가 더 커져요. 이 경우죠. 초기에
이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하냐?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GPM은.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갑니다. 대출금 요거거든요. 요게 대출금인데 문제는 요 대출금보다 초기에 더 뭐가 많아? 융자 잔고가 더 많아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GPM.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여기 보세요. 초기를 많이 내거든요.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낮은 건 GPM, 가장 높은 건 CAM. 많이 출제하죠. 하여튼 세 개를 물 때, 요 세 개를 물 때 하여튼 중간 다 요 CPM이 중간이야. 되겠죠? 하여튼 세 개를 물을 땐 뭐가? CPM이 중간. 예?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 문제 요걸 출제해요. 5번 출제의 정답이 전부 뭐를 물었어요?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을 하죠. 조기 상환,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낮은 건 뭐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요거 5번 출제. 정답은 4번. 중요하죠. 요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고 또 하나 있죠. 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예? 대출금은 만기에 전액 갚고 매 기간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 게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자, 시험 문제, 계산 문제도 출제. 금융에서는 계산 문제 이것밖에 없어요. 원금 균등 아니면 원리금 균등 둘 중에 하나 내는데, 여러분 26회, 28회는 CAM, 작년 29회는 CPM에서 출제했고요. 그리고 이론도 매년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도 출제 반드시 합니다. 자, 잠시 쉬고 271페이지 저당에 유동하더라.